안녕하세요. 2학년 4반 1번 강승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주식 투자의 지혜라는 책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책 소개를 먼저 하고 두 번째로 작가 소개, 세 번째로 책 속의 주요 내용,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책 소개부터 하자면 천장팅이 만든 주식 투자의 지혜이고요. 주식시장에서 산전수전 다 겪고 성공한 전업 투자자의 30년 투자 내공이 담긴 책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알아야 할 거의 모든 내용을 다루면서도 복잡한 이론이나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꼭 필요한 지식과 정보만 뽑아 정리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작가 소개하겠습니다. 천장팅은 월스트리트에서 전업 투자자로 30년간 활동하며 성공하였습니다. 상하이 교통대 졸업 후 미국 유학길에 올랐고 레스토랑, 항구노동자, 신문기자, 증권 브로커, 부동산 중개인 등 수많은 직업을 경험했지만 전업 투자가 가장 어려웠다고 합니다. 중국의 뜨거운 투자 열기와 마구잡이 투자를 안타깝게 여겨 주식 투자의 지혜라는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책 속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건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주식 용어, 두 번째로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 세 번째로 주식 시작하기 전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첫 번째로 주식 용어를 설명하겠습니다. 매수는 주식을 사는 것, 매도는 주식을 파는 것입니다. 시장가는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즉시 매수 또는 매도하는 주문입니다. 상승기는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강한 상태이고요. 피로기는 매도세와 매수세가 균형을 이룬 상태, 하락기는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강한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식시장의 흐름을 읽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주식시장을 양떼라고 가정한다면 양떼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 안에 속한 양들은 똑같이 움직입니다. 이처럼 주식시장도 상승장일 때는 대부분의 개별 주식도 오르고 하락장일 때는 대부분 내려갑니다. 그러기에 매일 주가지수를 확인하고 거래량을 체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식 시작하기 전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신중하게 평가하며 주식을 할 때 발생하는 리스크를 어느 정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돈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돈을 잃었다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입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주식 명언을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진로독서 PT 발표를 준비한 서귀포 고등학교 2학년 4반 강찬희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인데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제일 먼저 작품 소개, 두 번째로 작가 소개, 세 번째로 확장하기,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작품 소개입니다. 도서명은 하버드 경영학 수업이며 이 도서에서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강의 노트와 일기를 읽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주며 학교의 장점과 약점, 그리고 학생들의 현실을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이 도서에서는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은 초급 독자, MBA 진학을 준비하는 이들, 미국 금융계와 산업계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싶은 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찾는 독자들에게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점검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작가 소개입니다. 작가는 필립 델브스 브로턴으로 저널리스트로서의 날카로운 시각을 결합하여 독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경영학과 자본주의에 대한 현실적인 통찰을 제공하며 경영학을 공부하거나 MBA 진학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확장하기입니다. 작게 두 개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론과 실무의 괴리, 두 번째로 과도한 경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론과 실무의 괴리를 보시겠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많은 사례의 연구를 통해
실무와 이론을 연결하려고 시도하지만 여전히 이론적 접근과 실제 비즈니스 실무 간의 간극이 존재합니다. 학생들은 수업에서 배운 이론이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얻기 어려워합니다. 학생들은 종종 학습한 경영 이론이 실제 비즈니스 상황에서 맞지 않다고 느끼곤 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 수업에서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배우지만 실제 기업 환경에서는 상식과 유연한 적용이 더 중요하다고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회계 분석과 같은 도구를 학습할 때도 이론적으로는 유용하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데이터의 한계와 변수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때문에 실무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론과 실무 간의 괴리는 학생들이 졸업 후 실제 업무에 투입될 때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 수 있고, 기업들은 신입 직원들에게 추가적인 실무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도한 경쟁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환경은 매우 경쟁적입니다. 학생들 간의 치열한 경쟁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협력보다는 경쟁을 조장하는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학업 성취도에 대한 높은 기대와 경쟁이 학생들 사이에 강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기보다는 자신의 성과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졸업생들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협력보다는 경쟁적인 태도로 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팀워크와 조직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이는 학업 성취도와 전반적인 학습 경험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동학습 강화를 보시겠습니다. 협력 중심의 팀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서로 돕고 배우는 문화를 조성하여 팀원들과 함께 일하며 자연스럽게 경쟁보다는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개인 성과보다는 팀 성과를 중시하는 평가 기준을 도입하여 과도한 경쟁을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서로의 성장을 돕는 환경에서 학습하게 됩니다. 협력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실제 비즈니스 상황을 모의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과 배경을 가진 팀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론을 실무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2학년 진로독서 PT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구 2학년 4반에 재학 중인 고도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읽었던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에서 시장의 논리가 도덕적 영역을 침범하는 문제를 다루고 함께 시장 경제의 한계와 도덕적 가치의 중요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책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마이클 샌델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시장 경제의 도덕적 한계를 지적하는데요. 샌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시장 논리가 어떻게 도덕적 영향을 침범하는지 설명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지켜야 할 도덕적 가치를 제시해줍니다. 저는 이 발표에서 시장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관찰하고 도덕적 관점에서 시장을 분석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제 목차를 보겠습니다. 목차의 첫 번째부터 보시면 현대사회의 시장 논리, 두 번째로는 도덕적 가치의 시장 논리와 충돌, 세 번째로는 도덕적 관점에서 시장 분석, 네 번째로는 해결 방안, 다섯 번째로는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현대사회의 시장 논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사회의 시장 논리는 시장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아야 하는 곳에서도 시장의 논리가 적용되는데요. 앞에 보면 알 수 있듯이 물건뿐만 아니라 서비스나 누군가의 아이디어, 심지어는 인간 그 자체를 거래할 수 있는 게 지금 현대사회의 시장의 논리입니다. 시장의 한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의 한계는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겠지만 간단히 세 개로 분류해봤는데요.
의료, 교육, 공공 서비스에서 시장의 논리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각각 내용을 보면 각종 의료의 권리들의 상업화, 교육 기회 불평등 증폭, 기본적 권리와 상업화, 상품화 확대라는 내용인데요. 큰 문제를 느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예시로 의료계에서 돈을 많이 지불한다면 전문의를 붙여주는 그런 권리도 이런 시장의 한계에 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인 도덕적 가치와 시장 논리의 충돌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의 시장 논리는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데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시장의 논리와 도덕적 규범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치가 대립했을 때의 문제를 다양하게 나타냅니다. 지금 시장의 논리와 도덕적 규범은 경제의 효율성과 인간의 존엄성 보호라는 서로 상반된 가치를 대립하기에 인간의 권리와 가치의 상품화라는 문제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가 있는데요. 마약 중독 임산부 문제입니다. 마약 중독 임산부 문제란 무엇이냐면요. 미국의 어떤 한 기업에서 마약 중독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여 피임을 하거나, 오랜 기간 피임을 하거나, 만약에 생식기를 제거한다면 일정 수준의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마약 중독으로 인해 돈이 부족한 임산부들은 이러한 내용을 지키긴 하였지만, 지켰기에 표면적으로 본다면 출산 억제를 통한 사회적 문제 감소라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얻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인간의 존엄성 훼손 및 악순환 구조 형성이라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악순환 구조 형성이라는 것은 마약 중독 임산부가 설령 생식기 제거 또는 오랜 기간 피임을 통해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 치더라도 그 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마약을 살 가능성이 높게, 이에 대해서 똑같은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논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도덕적 관, 이제 세 번째로는 도덕적 관점에서의 시장 분석을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던 사회 문제인 시장 논리를 통한 무분별한 확장으로 도덕적 문제가 발생되었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논리를 분석하기 위해 도덕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정책적 대응이라는 예시로 확인해보자면 도덕적 가치를 보호하는 공적 정책을 모색할 것이기에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도덕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이제 해결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경제, 기업, 교육, 사회의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요. 경제에서는 시장 논리와 도덕적 가치를 고려한 법안 제정으로 앞으로 경제의 효율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균형적으로 조정할 것입니다. 기업으로는 윤리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를 정립하고 이를 위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증진하고 공정한 거래를 확립, 그 다음 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교육에서는 도덕성과 윤리적인 의식을 가지기 위해 교육을 강화,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과 실천적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 방식을 모색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시장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도덕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시민의식 개선을 필요로 하고, 이를 위하여 캠페인이나 사회단체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존재하는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책을 읽고 인간 존엄성과 시장 논리의 공존에 대해 다시 한번 고찰하기를 바라는데요. 균형적으로는 시장 논리와 도덕적 가치의 조화 추구, 보호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사회적 문제 마련,
결국에 발전적으로는 도덕적 가치를 존중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발표를 하면서 마이클 샌델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해봤는데요. 마이클 샌델은 시장의 논리와 도덕적 규범이 충돌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서 도덕적 가치를 우선시해야 하는 우리 사회를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는 도덕적 규범을 중심으로 한 접근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과 시장의 논리가 안정적으로 공존하기를 바라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학년 4반 고등현이었습니다. 커피 딕셔너리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커피 딕셔너리는 커피에 대한 모든 지식이 들어간 커피의 교과서라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커피의 기원부터 종류, 제조 방법, 건강 정보까지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작품을 우선 소개하자면 커피에 대한 내용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 저희가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가 일상 속에서 접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저자를 소개하자면 맥스웰 콜로나 대시우드라는 분인데 이분은 영국의 바리스타 챔피언으로서 영국의 바리스타 챔피언십을 3차례나 우승하고 현재는 사업가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의 역사는 기원은 에티오피아 고원지대에서 처음 발견됐는데 칼디의 전설이 가장 유력한 그런 전설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 양치기였던 칼디가 그 양들이 커피를 먹고 잠을 안 자니까 이걸 먹었는데 그날 잠이 안 와서 이게 커피의 기원이 됐다는 게 가장 유력하고요. 15세기 예멘으로 전파되어서 이슬람 문화권에서 종교 때문에 잠을 안 자야 되는데 커피가 잠을 안 오게 해주니까 이게 유명해져서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지금은 세계화가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음료가 되었죠. 커피의 종류와 특징, 일단 이 세 종류가 있는데 이거보다 많은 종류가 있지만 가장 유명한 건 아라비카와 로부스타가 90% 정도 넘게 점유하고 있고 리베리카는 적게 재배되고 있는데 그래도 세 개 중에 가장 적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은 양을 재배되고 있어요. 특징은 아라비카가 가장 많은데 우선 신맛과 향 같은 향, 뭐 부드러운 맛 이런 게 있고요. 로부스타는 쓴맛이랑 향이 진해가지고 로스팅하는 과정에서 아라비카와 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리베리카는 이거는 유명하진 않은데 그래도 약간 뭐랄까 약간 마니아층? 그런 층들이 좋아하는 원두예요. 커피 제조 방법, 우선 원두를 방금 전에 보았던 아라비카나 이런 거 섞어서 하든 뭐 하든 어쨌든 원두를 고른 다음에 그라인딩이라는 분쇄를 해서 입자 형태로 만들고 이거를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뭐 결론적으로는 뜨거운 물에다가 추출합니다. 물론 차가운 물로 추출한 방법이 있는데 보통은 뜨거운 물에 부어서 추출합니다. 그리고 마시면 됩니다. 커피는 건강에 안 좋다는 인식인데 카페인 때문에 적당량 마시면 커피는 그래도 몸에 좋습니다. 뭐 항산화 효과라든지 뭐 아니면 차린다든지 뭐 저희가 피곤하면 카페인 먹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건강에 나쁘지 않습니다. 커피 뭐 원두는 뭐 커피에서 뭐 파치먼트라는 씨앗을 제거해서 나온 애들이고요. 로스팅 이거 그냥 열로 가열해서 원두 이거 검정 색깔 원래 커피가 검정 색깔 아니고 초록 색깔인데 이거 로스팅하면 이렇게 검정 색깔 되고 뭐 분쇄는 말 그대로 가는 거고 추출은 물로 추출하는 겁니다. 뭐 유명한 커피 산지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브라질부터 소개하면 브라질은 최대의 커피 생산국이고 뭐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커피 딕셔너리 책을 소개했는데 뭐 여기에 정말 많은 내용 들어가 있고 평소에 접하지 못한 내용도 여러 가지 들어가 있어서 커피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공부 정말 잘 될 것 같고요. 저는 읽고 만족했습니다. 뭐 커피에 관심 있다 한 번쯤 읽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사 수업에서 나를 만나다를 발표하게 된 김성현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총 네 가지의 파트를 나눠 소개할 것인데요. 첫째, 책 소개를 할 거고, 두 번째, 저자 소개, 세 번째, 말하고 싶은 바 세 가지, 그 다음 네 번째, 마무리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현직 교사인 김태현 작가께서는 교사들이 지침됨을 일으켜 세우는 것, 자신의 수업을 제대로 살펴보는 성찰의 시간을 통해 수업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보며 수업 개선의 방향을 모색하는 작업, 이러한 작업들이 진정한 수업의 개선의 열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성찰에 대해 소개하고자 이 책을 짓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간단한 저자에 대해 소개하자면 김태현 작가께서는 중고등학생 교사이며 좋은 교사 수업 코칭 연구소를 제작한 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업 코칭 전문가이기도 한데요. EBS 선생님이 달라졌어요에서 수업 코칭 전문가로서 출연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말하고 싶어하는 세 가지.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세 가지는 저는 수업, 깨진 유리창의 법칙, 교사의 성장 조건, 총 이렇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여 이 세 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업에 대해 보면 교사가 수업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똑똑한 교사인지 보여주려 할 때, 또 얼마나 많은 지식을 보여주려 할 때, 그 다음에 얼마나 충실한지 보여주려 할 때 이러한 것을 통해서 불안감을 느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책에서는 수업 보기 틀 같은 것을 만들어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합니다. PPT를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수업 틀 예시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깨진 유리창 법칙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유리창 하나가 깨지면 조그마한 건물 유리창 전체가 깨진다는 것인데요. 즉, 조그마한 틈이 방치되면 그것으로 인해 더 큰 화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업도 이것과 마찬가지라고 책에선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수업 붕괴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책에서는 교사와 학생 둘 다 규칙을 세워 막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사의 성장 조건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책에서는 교사의 성장 조건을 총 4가지로 나누는데요. 첫째, 자기 발견과 성찰. 둘째, 학생에 대한 공감 능력 키우기. 셋째, 세계에 대한 민감성 키우기. 마지막 넷째, 공동체에 속하기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 고등학교 2학년 4번 8번 김윤건입니다. 제가 이번에 진로 독서로 선정하게 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대해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목차로는요, 작품 소개와 작가 소개, 확정하기, 마무리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품 소개로 이제 도서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고요. 출판 연도는 2012년, 그리고 주제는 이제 시장 경제가 어떻게 점점 더 많은 영역을 지배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시장 중심의 사고 방식이 우리 사회와 도덕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합니다. 그리고 핵심 내용으로는요, 시장이 침투한 현대 사회의 다양한 영역인 교육, 건강, 환경 등에 대해 얘기하고요. 시장 가치와 도덕 가치의 충돌, 그리고 시장 논리가 지배할 때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 소개로는 작가의 이름은 마이클 샌델이고요. 국적은 미국, 직업은 철학자, 정치학자, 하버드 대학교 교수입니다. 주요 저서로는 정의란 무엇인가, 리버럴리즘과 정의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학력으로는 옥스퍼드 대학교 박사, 브랜다이스 대학교 학사가 있고요. 연구 분야로는 정치 철학, 도덕 철학, 공공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적 및 영향으로 샌델은 공공 철학자로서의 활동을 통해 대중에게 철학적 토론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덕적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유도합니다. 그의 강의는 하버드 대학 교에서 매우 인기가 높으며 그의 저서들은 여러 나라에서 번역되어 많은 독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교육 및 의료, 정치, 환경으로 이제 확장을 해보면요, 교육의 상품화로 이제 교육이 점점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와 대학교의 높은 학비는 교육을 상품처럼 거래하게 만들었고
사교육시장의 확대와 교육 격차로 고액가외 사립학교, 학원 등 경제적 여유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교육의 본질과 평등한 기회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이제 입시 비리와 대학 입학 시 긍정적 기부에 영향이 있죠.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상업화로 의료 서비스가 상업화되면서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보험의 확산과 공공의료 시스템의 악화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사보험을 통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공공의료 시스템에 의존하게 됩니다. 생명의 가치로 이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가 생명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판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시로는 비싼 치료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환자들의 어려움, 필수 의약품의 가격 인상이 있고요. 이제 정치 분야에서도 돈이 큰 영향을 미치고요. 선거 자금과 로비 활동이 정치적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정치 자금과 부패로 돈 많은 개인이나 기업이 정치인들에게 기부금을 제공하여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권 정치가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예시로는 정치 캠페인 자금 모금과 로비스트의 영향력이 있고요. 이제 환경으로 넘어가면 이제 환경 보호가 경제의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고요. 기업들은 종종 환경 보호보다는 이윤을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환경 자원의 상품화, 공공재인 환경 자원을 사유하고 상업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적 이익보다는 환경 보호를 우선시하는 가치가 필요합니다. 예시로 탄소 배출권 거래와 공공토지의 사유화가 환경을 경제적 차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책에서 말하는 내용은 시장 경제가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을 지배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이러한 현상이 도덕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시장 논리가 적용되지 말아야 할 영역에 대해 생각하자고 하고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고민해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점은 시장경제의 한계와 도덕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 고등학교 2학년 4반 8번 김윤건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역사관, 자본론 공부, 현대사회의 불평등을 말하다. 유물론적 사관은 생산력, 생산관계와 같은 경제적 요소가 사회의 주를 이루고 생산관계로 형성된 계급제를 유지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종교, 문화, 제도 등의 사회제도가 상부구조로서 구축된다는 관점이다. 생산력이란 재화의 생산에 들어가는 기술, 자본, 노동력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기술의 발전 등은 생산력의 증대로 이어집니다. 생산관계는 생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관계를 뜻합니다. 주로 생산관계는 생산수단을 가진 지배계급과 노동을 대가로 지배계급에게서 재화를 획득하는 피지배 계급으로 나뉘어 나타납니다. 상부 구조는 생산관계로 나타난 계급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배 계급이 형성한 사회적 요소입니다. 마르크스는 역사적으로 이런 요소들이 모여 사회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역사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간 투쟁의 역사라고 하였습니다. 마르크스는 인간의 역사를
계급 간의 갈등의 역사라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고려 시대에는 노예 사회로 소유주와 노예 관계, 중세 시대에는 영주와 농노 관계, 근현대에는 자본주의 사회의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에 계급제가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생산력의 발전, 경제구조의 변동 등으로 인해 사회는 다른 양상으로 계급제가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마르크스는 결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계급적 구분이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정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이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특히 계급 간의 갈등, 자본주의의 모순 등 여러 현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런 관점을 토대로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행위 주체들의 요소를 배제한 채 노동자와 자본가의 이분법적 구분만 나타내고 자본주의 사회는 유효 수요의 감소와 과잉 생산으로 인해 무조건 무너진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대에 나타나는 여러 경제 주체들의 상호작용과 대공황을 수정 자본주의로 해결하는 등의 사례를 반대됩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여러 사회적 불평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학년 4반 11번) 문소윤입니다. 진로 독서 PT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책은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입니다. 목차는 작품 소개, 작가 소개, 확장하기, 마무리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작품 소개입니다. 도서명은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이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법을 쉽게 드라마 속 장면을 예시로 들어 법의 진입장벽을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작가 소개입니다. 작가는 허승이며 현재 판사입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을 거쳐 현재는 수원고등법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와 더불어 사회, 법정에 가다가 있습니다. 확장하기입니다. 이 책의 5장 청소년 그들이 부딪히는 법과 정의 부분에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학생부에 기재되는 방안이 타당한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제시된 예로 철수와 영수의 사례가 있습니다. 철수는 경찰대학 지망생이고 영수는 래퍼가 꿈입니다. 어느 날 영수가 반에서 랩을 하다가 철수가 공부하다가 시끄럽다며 갈등이 생겼고 철수가 영수를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철수에게 출석정지 처분을 내리고 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였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잘못이기는 하지만 폭행 사실이 학생부에 기재되어 경찰대에 못 가게 하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학교폭력 사실을 삭제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한 번의 일탈로 학생부에 폭력 가해 관련 사실이 기재되는 것은 가해자의 진로에도 지장이 갈 것이기 때문에 과한 것 같습니다. 피해자와 진심 어린 합의 과정을 거쳤다는 전제하에 2번 이상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있을 때부터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일탈을 2번 반복하게 되는 것은 가해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입니다. 이 책은 법에 관심이 있지만 법이 어렵다고 생각해 쉽게 다가가지 못했던 학생이나 법에 관심이 없지만 실생활에서 법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했던 학생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4반 14번 송호연입니다. 제가 소개할 진로 독서 활동으로 선정한 제 도서는 김민섭, 김원미 작가님을 비롯한 7명의 작가분들이 모여 만드신 책장이 고양이의 내가 너의 첫 문장이었을 때입니다. 이 PPT의 간략한 목차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 책을 간단하게 소개할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 작품의 목차 등의 대략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작품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해주는 것인지 이 책을 읽고 제가 생각해 본 점을 말해 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마치는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책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2020년에 김민섭 작가님, 김원비 작가님, 남궁인 작가님, 문모영 작가님, 오은 작가님, 이은정 작가님, 정기우 작가님을 포함한 7명의 작가가 모여 만들어진 책장이 고양이라는 프로젝트에서 에세이 연재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1집 소설집입니다. 이 책은 7명의 작가 개개인이 책 내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9가지 중심 소재들을 중심으로 삶에 새겨져 있던 이야기들을 에세이로 만들어낸 소설집으로 현실적인 소재에다 문학 감성적인 표현을 통해 작가분들 개개인의 기억을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이 작품의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작가님들의 찬란했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기록한 일기와도 같은 책입니다. 언젠가 고양이를 구하지 못했던 그 안타깝고 돌이키고 싶은 순간부터 어릴 적 첫사랑과 함께 옷상을 쓰고 가던 설레던 그 순간까지 마치 사시사철 계속해서 돌아오는 계절처럼 이따금씩 돌아오는 기억 속 조그마한 파편인 언젠가의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작가님들은 이 책을 통해 찬란했던 과거의 한순간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도 언젠가 느꼈을 과거에 대한 기쁨과 슬픔, 후회와 그리움의 향수를 다시금 느끼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을 읽고 이 작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 같은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첫 번째는 큰 행복들을 가려 일상의 작은 행복들을 놓치지 말라입니다. 두 번째는 쉬어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며 지치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은 추억을 먹고 자라며 그것이 좋은 추억이든 나쁜 추억이든 그 추억을 토대로 자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큰 목표나 꿈을 이루기 위해 쉴 새 없이 달려가면서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들을 관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작은 행복들이 조금씩 모여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 과정에서 얻는 커다란 만족감과 기쁨이 더 큰 목표를 이루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책에서 나온 작가님들의 이상적인 추억들과는 달리 지금의 21세기 현대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성취를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많이 느끼지만 이는 오히려 우리의 몸과 마음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쉬어가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스스로를 돌보고 재충전할 시간을 가지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피로를
느낄 때에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위해 잠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나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해보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쌓아온 경험과 기억은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추억은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경험과 감정을 남깁니다. 또한 추억은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추억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로 독서 PPT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고등학교 2학년 오성린입니다. 제가 소개할 책은 바로 셀트리온이즘입니다. 이에 대한 부제로 셀트리온은 어떻게 일하는가? 퍼스트무버라는 부제를 지어봤습니다. 퍼스트무버란 개척자라는 뜻으로 기업 셀트리온이 추구하는 정체성이자 방향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목차는 도서 소개, 인물 소개, 기업 분석, 마무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 소개입니다. 이 책은 제약회사 셀트리온의 창업 및 성장 과정을 창업가인 서정진의 관점과 저자의 관점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책입니다. 또한 이 책은 기업의 성장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각의 사건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셀트리온의 성장 과정을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궁금증이 생겼고 이를 탐구하며 해결하고자 위 도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물 소개입니다. 셀트리온의 창업자인 서정진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흑수저로 성공한 이 시대의 마지막 기업인이라고 불리는 인물로 30대 초반 대우자동차의 최연소 임원으로 승진하며 성공 가도를 달렸으나 IMF 이후로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실업 이후 함께 일했던 동료 6명과 함께 셀트리온의 전신인 넥소를 창업하였습니다. 또한 바이오 사업으로 뛰어들어 최초의 항체 바이오 시밀러 램시마 개발에 성공하고 이에 힘입어 다양한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며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 분석입니다. 저는 총 3가지 의문점을 시작으로 하여 위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퍼스트 무버, 두 번째로 기업 경영 전략, 세 번째로 넷플릭스와의 경영 전략 비교 분석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셀트리온이 최고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대답엔 저는 퍼스트 무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셀트리온은 바이오 불모지인 대한민국에서 바이오 사업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는 건국대학교 산업공학과 출신으로 창업 분야와는 전혀 무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의학, 생명공학 등을 모두 독학하며 바이오 사업이라는 개념조차 어색했던 대한민국에서 퍼스트 무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셀트리온은 8 곱하기 6과 24 곱하기 2는 같다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하루 8시간씩 6개월이 아닌 24시간씩 2개월에 끝내시죠라는 정말 황당한 방법을 제안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기존 절차대로였으면 6개월이 걸릴 일을 결국 2개월 안에 동등성을 입증하는 것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업 경영 전략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에 위 2가지로 답변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기업이었다. 그들은 다른 제약회사들과 달리 값싼 약을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소비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나갔습니다. 또한 벌어들인 첫 수입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장학재단을 설립하며 사회적 기업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이렇듯 서정진은 기업의 첫 목표가 돈이 아니라고 말하며 사회적 기업으로서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데 힘썼고 이런 과정을 통해 충성심이 높은 주주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일한 만큼 보상한다. 셀트리온은 업무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하루 24시간씩 2개월 일을 하자는 등 퍼스트무버가 되기 위해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노력을 통해 퍼스트무버가 되었고 셀트리온은 고생한 직원들에게 그에 맞는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먼저 스톡옵션이란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일정 수량의 자사 주식을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부여한 자사 주식 매입권으로 이를 통해 수십억 원의 이득을 얻는 직원들도 많았습니다. 이처럼 서정진은 스톡옵션이 회사의 성장의 핵심 원동력이라는 말과 함께 직원들에게 일한 만큼 보상하였습니다. 또한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해 워라밸 보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적도 있지만 직원들이 이 기업의 충성도가 높고 직장 생활도 만족한다고 말하며 좋은 기업으로서의 면모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1학년 성장서서와의 연계입니다. 저는 1학년 당시 넷플릭스의 경영 철학을 담은 파워풀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넷플릭스의 경영 전략 및 성장 과정을 넷플릭스의 전 CTO인 패티 맥코드의 관점에서 다룬 책이며 셀트리온이즘이라는 책을 읽으며 경영 전략이 다른 부분이 많아서 이에 대해 심화 탐구하고자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규칙입니다. 넷플릭스는 규칙 없음이라는 경영 철학을 중심으로 자유를 부여하는 대신 책임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유로운 출퇴근 시간, 자유로운 복장 등 규칙 없음이라는 경영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셀트리온은 복장 규정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규칙 없음을 추구하는 기업보다 자율적인 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정진은 기업인으로서의 신뢰감을 위해 이와 같은 경영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회사다운 회사 셀트리온과 자유와 책임 넷플릭스, 과연 사람들은 어떤 회사를 선택할까요? 다음은 워라밸입니다. 워라밸이란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넷플릭스는 규칙 없음에서 출발하여 본인이 워라밸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자유와 책임이 분명합니다. 이와 달리 셀트리온은 창업 기업이자 신생 기업이었을 당시에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 시간은 사치라는 말과 함께 높은 업무 강도를 자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라밸적인 측면에서는 중요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지만 또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상식적인 일만큼 보상한다. 사람을 우선한다. 일을 함께한다. 지시만 하는 사람은 없다. 셀트리온의 대표적인 경영 철학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일궈낸 특별한 성과, 그 중심엔 항상 서정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들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셀트리온의 성장 과정이 담긴 셀트리오니즘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량한 차별주의자를 발표할 오준혁입니다. 목차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책 소개, 두 번째는 작가 소개, 세 번째는 확장, 네 번째는 마무리입니다. 이 선량한 차별주의자 책은 2019년에 발행한 책으로 선량한 차별주의자는 인간이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게 된 근본적 원인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자기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채 누리던 특권과 이로 인해 생겨난 차별주의적 행동들에 대해 말하고 있고 이걸 읽는 이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뒤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김지혜 작가님은 이주민,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등 다양한 소수자 관련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과 밀접한 연구를 통해 사회의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법,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와 법을 공부하고 서울특별시 아동상담치료센터, 헌법재판소 등 기관에서 일한 기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확장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차별이고 두 번째 주제는 혐오입니다. 차별에는 세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차별로 개인의 특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받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간접 차별입니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집단에게 불리한 효과가 초래되어 발생하는 차별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복합 차별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생기는 차별을 말합니다. 이런 차별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며 사람이 당연히 대우받아야 할 것이 대우받지 못하는 것이기에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혐오 표현은 최근 들어 심각해진 문제로 갈수록 그 종류와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곳도 갑자기 혐오 표현이 생기기도 합니다. 혐오 표현이 생긴 이유는 현실이 만들어내는 좌절감과 분노에 이를 놀이화하고 일상화하는 인터넷 문화가 더해지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표현이 일상화되기 시작하면 그 표현에 대한 감수성이 둔감해져
결국 더 강하고 자극적인 표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귀포고 2학년 4반 오양진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법을 보다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여 청소년들도 간단히 읽기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의 작가로는 허승 작가는 서울대 법과대학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사건을 다루고 판사로서 일했습니다. 또한 법률과 관련된 책을 집필하였는데 대표적으로는 이번 소개할 책인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와 사회 법정에 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실제로 기본적인 법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법과 인권, 법과 계약, 경제 등 많은 분야의 법률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또한 법을 그저 설명하기에 그치지 않고 각각의 분야의 사례를 가져와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 갑질, 최저임금과 같은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법률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사례를 소개합니다. 또한 대리모, 의뢰모, 안락사 등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사례도 소개해 줍니다. 이러한 법 관련 지식책의 사회적 역할은 첫째로 일반인들도 보다 쉽게 법에 대한 교육과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법에 대하여 흥미를 붙이고 알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는 법들을 고치기 위하여 사회적 소통이 증진할 것입니다. 이 책의 집필 과정은 첫째로 취재와 연구가 있습니다. 허승 작가는 이 책에 각색된 24개의 법적 풍경은 대부분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과 인터뷰하고 관련 자료를 꼼꼼히 조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용 구성인데요. 복잡한 법률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내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법과 영화를 관련시켜 유명한 영화에 나온 법의 역할을 설명하고 영화에 나온 법들 중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흥미를 유발시켜 줍니다. 세 번째로는 편집과 출판인데요. 수차례 수정과 교정을 거쳐 청소년 권장 도서로 선정되기도 하였을 정도로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장점으로는 많은 분야의 법률 지식을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여 일반 독자나 청소년들도 쉽게 이해하며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점은 많은 분야를 다루다 보니까 법의 깊이 있는 이야기는 다루지 못하고 소개하며 어떠한 영향을 사례에서 미쳤는지에 대하여 정도밖에 설명을 해주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갖는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는 법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문화를 가져와 줄 것입니다. 이 책은 법률 지식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높여 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확산시켜 줍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소통과 발전입니다. 이 책은 일반 시민과 법조계의 소통을 증진시켜 법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로는 법 교육의 새로운 길을 이끌어냅니다. 이 책은 법률 지식 전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여 법 교육의 혁신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 연구의 기초를 소개할 2학년 4반 이강민입니다. 처음으로는 목차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품 소개와 두 번째로는
작가 소개, 세 번째는 확장하기, 네 번째는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도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30년간 한국 디자인을 다뤄온 최범이 지은 책으로 디자인의 개념어와 디자인 텍스트에 대한 서론부터 국내 디자인 텍스트 분석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최범은 디자인 연구에 그치지 않고 한국 디자인이 향하는 방향을 논의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작가는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와 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하고 디자인을 통해 한국 사회와 문학을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지은 책으로는 한국 디자인을 보는 눈, 한국 디자인은 어디로 가는가, 한국 디자인인 신화를 넘어서 등의 여러 책들을 출판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확장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자인 의미를 설명하고 디자인 방법, 두 번째로는 디자인 방법과 세 번째로는 디자인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외적 아름다움을 넘어 기능성과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개념으로 문제 해결과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하며 감성적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예술과 과학이 결합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자인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디자인 방법에 대한 과정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하고 기능성과 미학을 조화롭게 결합하는 과정입니다. 목표 설정은 문제를 정의하고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리서치는 사용자와 시장 조사로 필요와 트렌드를 파악하고, 아이디어는 창의적인 시안 제작, 실패와 실수를 통한 발전이 있습니다. 프로토타입 및 피드백은 텍스트 후 피드백을 통한 개선, 구현 및 유지 보수는 사용자 피드백을 토대로 지속적인 개선 및 분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디자인 문화입니다. 디자인은 미적인 측면과 기능성, 사용자 경험을 강조하며 혁신과 변화를 주도합니다. 예술과 기술이 결합된 디자인 패션은 그래픽, UX, UI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디자인은 지원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디자인 문화는 시각적 아름다움과 기능성, 사용자 경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마케터로 거듭나는 비결. 광고의 파란칙이라는 책에 대해서 설명할 이현승입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목차에서는 총 6가지로 다루게 될 건데요. 첫 번째는 작가 소개, 두 번째 도서 소개, 세 번째 광고와 마케팅, 네 번째 광고의 파란칙, 다섯 번째 광고를 자신에게 맡기는 법, 그 다음으로 마무리입니다. 첫 번째는 작가 소개입니다. 우선 작가는 오두환 작가님이고요. 이분이 소속되어 있는 곳은 총 3가지로 한국온라인광고연구소, 굿닥터네트웍스, 한국뉴스프레스입니다. 또한 작가님은 수상 경력을 많이 하셨지만 그 중에서 2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2020년에 브랜드 혁신 경영자 대상 마케팅과 광고 부분에 대해서 수상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2019년에 한국을 빛낸 창조 경영인 대상 마케팅 부분에서 수상을 하셨습니다.
세계 최초로 광고의 파란칙에 대해서 연구 및 개발을 하셨고, 마케팅과 광고 관련 특허 및 상품권 14개를 출원하셨습니다. 브랜딩과 마케팅, 광고를 대중화시킨 선구자이신 오두환님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이름은 광고의 파란칙입니다. 작가님께서 이 책을 쓰신 이유는 단순히 광고를 만들 때 우리가 전형적인 광고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광고를 하기 원하며 광고인의 존재가 모든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를 받기를 원해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광고와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는 광고를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고 인지도를 높이는 등의 홍보 활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케팅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이 구매하도록 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고와 마케팅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하고 둘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광고와 마케팅은 이렇게 분명하게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작가님께서 책을 쓰실 때 광고에 대해서 또 다른 설명을 하셨는데요. 광고를 사전적으로 넓을 광과 알릴 고를 사용해서 광고를 표현한다고 하셨지만 작가님께서는 빛광과 높을 고를 사용해서 빛나게 하고 높여준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고의 8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 그것을 바라보게 하라. 두 번째 원칙, 그것에 다가오게 하라. 세 번째 원칙, 그것을 생각하게 하라. 네 번째, 그것이 필요하게 하라 등 총 8가지의 8원칙이 존재합니다. 작가님께서는 소비자의 관점으로 광고의 8원칙을 따로 설명하셨는데요. 첫 번째, 당신은 어떤 곳에 있는 광고를 바라보았다. 두 번째, 무언가에 끌려 다가간다. 세 번째, 그 앞에서 생각한다. 네 번째, 그런 제품류에 대한 구매욕이 생겨 필요하다고 느낀다. 다섯 번째, 그 제품이 유독 좋아 보여 소망하게 된다. 여섯 번째,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일곱 번째, 만족한 정보들을 바라보고 본인도 심리적으로 만족하게 됐다. 여덟 번째, 만족한 정보를 지인에게 알려주고 싶어져 전파하게 된다. 다음은 광고를 자신에게 맡기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 광고를 자신에게 맡길 때 필요한 것을 총 7가지 원칙으로 말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본업과 광고, 본업 연구 이 총 3가지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정하고 계획적으로 업무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분할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분기별로 광고 집행 예산을 책정하고 꼭 반드시 그 금액을 모두 지출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광고 업무든 직접 부딪히고 깨지고 도전해봐라 입니다. 네 번째는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를 많이 만나고 함께해서 그들에게 배워라 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인을 최대한 동원하라 입니다. 여섯 번째, 광고 실행사를 끊임없이 흉내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혼자 광고하는 것을 그만두는 시점을 정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단계인데요. 이 시간에는 제가 PPT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을 총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제 이 발표를 보고 오두환 작가님과 광고의 8원칙이라는 책에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특히 광고나 마케팅, 경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책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읽어보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오두환 작가님께서
이렇게 책의 형태가 아닌 유튜브나 다양한 SNS를 통해서도 광고의 8가지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서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광고에 대해서 알아보거나 광고를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책인 광고의 8원칙이었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my presentation.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귀포고등학교 2학년 4반 21번 이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화하는 도시, 인간은 어떤 미래에서 살게 될 것인가? 도시의 미래라는 책을 발표하게 된 2학년 4반 허원준입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작품 소개, 작가 소개를 한 뒤 이 책의 영향력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명, 도시의 미래. 2020년 9월 20일에 출판된 책으로 현재 살아가는 도시의 모습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도시의 모습을 드러낸 도서로 많은 건축가와 도시개발 전문가들의 말들과 관점에서 세부적인 나라들의 자료들을 들여다보면서 매우 근접한 도시들의 미래에 대해 서술한 책입니다. 옮기는 이덕임이고요. 여러 해외 서적을 번역한 경험이 있는 전문 번역가입니다. 번역 스타일은 원문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면서도 한국인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풀어내는 것이 특징이고요. 특히 기술적 용어와 전문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또한 원서의 의미와 뉘앙스를 잘 살리면서도 한국인 독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책을 읽고 독자는 먼저 도시계획, 환경문제, 기술발전 등 미래사회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미래 도시의 문제와 해결에 대해 생각하면서 비판적 사고 능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셋째, 독자는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환경의식이 높아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고등학교 2학년 4반 24번 현지용입니다. 위 익스텐디드 진로 독서 PT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은 위베르 졸리의 하트 오브 비즈니스입니다. 하트 오브 비즈니스는 미국의 전자제품 판매점인 베스트 바이를 회생시킨 위베르 졸리가 쓴 경영 지침서입니다. 하트 오브 비즈니스에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영 전략과 진정한 리더십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오브 비즈니스의 저자 위베르 졸리는 랄프 로렌 코퍼레이션, 베스트 바이 등 여러 기업의 CEO를 역임하였으며 여러 잡지 및 기관에서 세계적인 CEO로 인정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책의 내용을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은 변화하는 리더의 역할에 대해 다룹니다. 과거의 전형적인 리더라 함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도출하는 데 집중을 하거나 구성원 간의 수직적 관계를 중시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트 오브 비즈니스에서 다루는 현대의 변화한 리더는 그와 상반된 모습을 보입니다. 새로운 리더들은 목적보다는 구성원들의 정서적 고향과 열정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합니다. 또 과거의 리더와는 달리 수평적인 관계를 중시하며 집단의 비전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전통적인 리더와 하트 오브 비즈니스에서 제시된 새로운 유형 리더 사이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의 의미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이 책에서 조던과 엄마가 플로리다의 베스트바이 매장을 방문했을 때 이를 소개합니다. 직원들은 의사로 변신해서 카운터 뒤에서 망가진 공룡의 수술에 돌입하였습니다. 망가진 공룡이 새 공룡으로 다시 태어나는 동안 조던은 아기 공룡을 살리기 위해
어떤 수술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몇 분 뒤 직원들은 얼굴이 환해진 조던에게 수술이 끝난 공룡을 넘겨주었습니다. 그 순간 베스트바이의 직원들에게 일이란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한 것이나 새 장난감을 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린 소년의 얼굴에 웃음을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하트 오브 비즈니스에서 말하는 일은 개인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며 사람들을 인간답게 만드는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이러한 목적의식을 가진다면 일에 접근하는 방식이 변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일에 전념하는 정도도 변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휴먼 매직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먼 매직은 위베르 졸리가 하트 오브 비즈니스에서 처음 제시한 개념입니다. 조직의 구성원은 각자 자신만의 동기와 목적의식을 가진 개인이기에 금전적 인센티브가 아닌 구성원의 참여를 이끌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위베르 졸리가 말하는 그 무언가는 바로 공동의 목적입니다. 조직의 구성원은 조직의 목표와 자신의 목표를 연결지어 생각하기에 리더는 각각의 구성원이 어떻게 목적에 기여하는지 그리고 그 일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생각하도록 도와 참여를 이끌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서 두 석공은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첫 번째 석공은 돌을 자르고 있다 라고 답한 반면 두 번째 석공은 성당을 짓고 있다고 답해왔습니다. 이 책이 근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같은 일이라도 그 일의 궁극적인 목표와 그 일이 끼칠 영향을 생각하며 일을 한다면 더욱 보람차고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일을 할 때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 익스텐디드 진로 독서 P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